이거 눌러주시고 사업계획서 작성이 실수 수준차인데 트렌드 마케팅이라는 제목을 해서 오늘은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마케팅 전략을 뭐 쓰라는 난이 있구나. 아니 마케팅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뭐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수락할 때 사실 좀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마케팅하면 뭐 써야 되지? 뭐 대리점 뭐 해가 통해서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론이 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뭐부터 레이아웃을 잡고 가야 될까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시장 조사 분석해가지고 뭐 이런 시장이 있다 이거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필요성 적고 그래서 거기서 KPI를 도출해가지고 그 도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6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뭐 통계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일 처음에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항상 제가 전략적 사고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은 소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사업 아이템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적은 코스트가 제일 적은 게 사실은 뭐죠? 효율이 좋은 거죠. 근데 그 효율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분야의 기술자가 돼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술이라는 거는 그 분야의 경험인데 이 경험이 결국은 뭐냐면 자원이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러한 자원들을 보니까 어떤 자원이 있냐 사람, 기술, 자본, 판매 능력인 마케팅 이런 글자 예쁘게 적으로 넓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는 뭐냐면 파이가 뭐냐면 결국은 이 요쪽은 효율인데 효율을 우리는 efficiency라고 하죠. efficiency라고 하고 여기는 결국은 뭐냐면 opportunity 기회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opportunity OPTUR인가 OR인가 원래 OPTOR OR TUNITY 대충 합시다. 뭐 다 알아듣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이거든요. 마켓. 이게 결국은 마켓이 있냐 없냐 수요가 있냐 이건 결국은 수요가 있다는 뜻인데 이 수요가 뭐냐면 고객 인간의 그 욕구인 니즈하고 원트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메슬로우 욕구 단계 보면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메슬로우 욕구 쪽이죠.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음식점 잘 되는 거 보면 욕구 단계설 체크해 보면 시장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게 다 만족을 시켜주면 이게 이제 4P 플러스 3P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족을 다 시켜주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 뜰 사람, 산 사람, 고기리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효율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펙트죠. 이펙트 효과가 있는 거죠. 이펙트가 좋은 거, 이펙트가 좋은 거.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효율이 좋은 거죠. 효율. 효과가 좋은 거죠. 이펙트. 그래서 그런데 이 분야는 뭐냐면
외부 환경이라는 거죠. 이건 외부 환경. 이거는 결국은 외부 환경이라는 거고, 내부 환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응해야 되죠.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 환경은 결국은 컨트롤이 안 되는 영역인데 이걸 경제학과에서 다루잖아요. 거시경제. 거시경제. 반면에 내부의 이거는 컨트롤이 되는 내부 환경, 내부 역량이라고 하는데 내부 환경.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매니지먼트 관점이니까 결국은 경영이죠. 경영학 분야에. 그런데 이 분야는 뭐냐면 요 사이에는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이 보면 외부 환경이라는 이 리저가 여기 리저 원크 이 부분은 정성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는 뭐냐? 6가지는 뭡니까? 통계 분석도 하고 설문조사 같이 조사를 통한 통계 분석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그 공학적인 게 QFD, Quality Function Flow 이런 것도 있었고, 예, 뭐 또 뭐가 있어요? 1인칭 관점에서 디자인 싱킹 같은 거에서 공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1인칭 관점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네. 갑자기 생각나네. 1인칭 그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뭐랄까? 페르소나. 제가요 요즘 이상하게 계속 그 건방지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네. 네, 경쟁자입니다. 이 경쟁자 분석이 이게 왜 유용하냐면 경쟁자 분석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큰 관점에서 이게 비교 항목으로 해가지고 여기 STP 관점, 그 다음에 7P 관점, 4M 관점에서 A, B, C를 현황을 하면은 여기는 장점도 있고 스트롱도 있고 위크도 있고 뭐 요것도 그 항목별로 스트롱도 있고 위크도 있고 요것도 스트롱도 있고 위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도 스트롱 위크가 있으면 요 강점들은 다 기본 옵션이 되고 얘들 약한 게 뭔가를 찾아내면 그거를 나는 보완을 하면은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요거를 나는 강점화 시키려고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얘들의 그러니까 요 강점이 아니고 얘들은 요 시장에서 약점이 있는데 나는 그걸 타겟으로 하려고 요걸 강점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 여기가 목표 시장이 나오고요. 목표 시장이 나오고 이 시장이 사실은 여기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6가지 분석을 이게 Y죠. Y 관점에서 하고 그걸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해가지고 얘들의 장점을 여기 장점은 그대로 두고 이 약점을 나는 강점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그죠?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얘들은 전부 약점인데 나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를 혁신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 꼭지들이 이런 PC본 다양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요걸 구성하는 요소들을 1, 2, 3, 4, 5 이게 사실은 뭐죠? 개발 목표가 되는 거고 그 개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가 이렇게. 그죠? 이게 사실은 하우 관점이죠. 여기가 파이 관점이면 여기가 퍼드 관점이고 이게 하우 관점인데 결국은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요거가 하우 관점이에요. 하우 관점. 그죠? 그래서 근데 요걸 만족시켜주기 요거에 대한 목표가 1, 2, 3, 4로 이렇게 나왔고 그 안에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4M 관점에서 4M 관점에서 뭐 이렇게 전부 다 여기 4M 관점에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뭐죠? 사람이 됐든 기술이 됐든 자본이 됐든 요 M이 사실은 여기가 요게 하우 관점이고 이게 하우 관점이고 이게 솔루션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요거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기 요거란 요소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맨들이 뭐 쫙 나오는 거예요. 맨 1, 맨 2. 이게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해야 될 것들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뭐에다 무슨 항목으로 시간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뭘 만듭니까? 타임 테이블 만들죠. 이 타임 테이블이 뭐냐면 짠 1년짜리 프로젝트다. 그럼 이게 만스로 해가지고 1만스, 2만스, 3만스, 4만스, 5만스 해가지고 쭉 만들어가지고 뭐죠? 여기 따다다 여기 6, 7, 8, 9, 한 10개월짜리 과제다. 1년이지만 과제를 협약되고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간트 차트죠. 간트 차트. 간트 차트에서 이거는 이만큼 하겠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사각해서 답니다. 그죠? 그러면 마케팅 전략은 어느 부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케팅 전략은 말 그대로 판매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를 한다는 게 그냥 뭐 물건 만들어진 거 구분량이면 모르겠어. 물건 만들어진 거 그냥 그 다음에 판매를 한다면 그때 벌써 판매가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쓰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뭘 써요? 유통 채널밖에 생각을 못해요. 유통 채널밖에. 그죠? 프로모션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 안에 뭐가 있어요? 광고, 홍보,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걸 영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판촉, 판매 촉진, 혜택 주는 거. 저번에 이야기.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 좀 더 스케일을 크게 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마케팅 전략은 고객 발굴 단계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고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7P 관점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성을 해서 입맛에 맞도록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거를 유통 판매부터 그런 거를 어떤 솔루션을 하겠다. 그러니까 why, what, how를 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근데 전략은 뭐죠? 스트래티지죠.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스트래티지가 결국은 뭐죠? 스트래티지는 전략. 아, 영어가 약했네. 스트래티지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영상 쓰는 게. 맞습니까? 이 다 전략. 몰라요. 전략인데, 이 전략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냐면, 어떤 걸 전략이냐면, 이거는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우선순위가 들어간 건데, 그 우선순위가 뭐죠? 효율과 효과를 고려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 영역을 선정한 요거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전략이라는 것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마케팅 전략은 뭡니까? 했을 때 타겟 고객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타겟 고객이 원하는 퍼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됐든 7P 관점이든 4P 관점이든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잘 팔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우 관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판매 관점에서 요 필요한 것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계획서를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거부터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말씀하시죠 하면 타겟 고객은 이 고객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타겟 고객의 니즈에 맞는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가져가겠고 그 브랜드 포지셔닝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남과 차별화된 요거 이게 브랜드 포지셔닝이거든요. 여기에 고객이 우리를 볼 때는 브랜드고 우리가 고객을 볼 때는 포지셔닝.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고객이 이쪽으로 볼 때는 브랜드가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보면 포지셔닝.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겠느냐.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 그럼 그 포지셔닝이라는 뜻은 뭐죠? 차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리가 논문에서 보면 변수가 차원이죠. 그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고객들이 이 수요를 느낄 만한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A, X, Y, Z 뭐 여러 가지가 쭉쭉쭉 있잖아요. 그것 여러 가지 요소들의 차원 중에 이 수요를 폭발적으로 일으킬 요소가 뭐가 제일 큰가? 요걸 봤더니 요게 가격적인 요소가 되고 이거는 성능적인 요소가 되고 이건 디자인이다. 그럼 요게 고객들한테 이미지로 임팩트 있게 해야 됩니다. 가격은 저 가격에 성능은 미들에 디자인은 굿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포지셔닝을 하는 걸 우리 이런 뭐 이런 차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연결하면 우리는 경쟁자들은 뭐 이것들이 전부 차원이에요. 여기 X 차원, 여기가 Z 차원, 여기가 디자인이 뭐 B 차원. 나머지는 좀 손해보다 요것들은 경쟁자들은 평균 요 안에서 이렇게 넣는데 우리는 요거를 T 강조해서 각을 세우겠다. 그죠? 그래서 그 차원을 찾아내는데 그 차원 요소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그 7P를 벗어나지 않더라 이거죠.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hysical Evidence, Process, People.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라 그러면은
포지셔닝은 우리는 이런 고객, 이런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런 브랜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것을 구현했을 때 이거를 이 고객들이 있는 루트가 어떤 루트의 사람들이 가장 접근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온라인 마케팅이 온라인으로 하는 형태인지 오프라인으로 하는 형태인지 그거는 그 고객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 고객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고객인지 오프라인으로 접근하는 고객인지 아니면 온오프 믹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리모컨이 어디 갔더라? 아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다음에 예, 뭐 이 강의 방향은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마케팅을 보면 이 트레이드 뭐 여기 그죠?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어제 뉴스를 본 걸 그대로 했는데 정영진 그 신세계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부회장이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영진 부회장이 트렌드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세트가 뭔지 알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트렌드 세트라는데 지금 이마트가 고전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결국은 온라인상으로 물도 이제 다 구매를 하고 공산품도 옛날에는 직접 가서 사왔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 삼다수도 앱으로 해가지고 다 구입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굳이 힘들어가지고 카트 끌고 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쁜 시기에. 그리고 요즘은 전부 찾아오는 서비스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이제 공산품까지도 전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양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백화점이나 이마트 가서 보고 거기서 안 사고 온라인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쇼핑 이런 데 다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한번 이렇게 그걸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가 생각의 습관과 습관의 결과물인데 생각의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이게 문화를 새로 만드는 게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의 습관이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다 보니까 좀 비싸도 이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쿠팡으로 왜 결제가 일단 안전하니까 괜히 카드 번호 남발했다가 또 막 생각도 못한 데서 막 뭐가 날라오면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 태부 광고를 10,000원에 했는데 그 문자가 왔는데 외국 결제 해가지고 페이스북 해가 2,756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756달러인 줄 알았어. 와 큰일 났다 해가 이제 그 전화 딱 해보니까 2,756원이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래 외국에서 괜히 카드 꺼가지고 했다가 그러니까 컨트롤 안 되는 영역에서 그냥 카드 했으면 이거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온라인의 그 핵심은 결제 수단의 그 신뢰성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정성 이러는데 지금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으로 그거를 잡아먹는 쪽을 보면 지금 뭐냐면 이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그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 72%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쇼핑몰에 찾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 11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쇼핑몰이 있는데 다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몰로 등록하고 그 네이버 쇼핑몰 안에서도 또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11에서도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하고 다 하니까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면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구조냐. 그런데 우리나라 외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좀 다르고요. 바이두, 중국은 바이두, 일본은 야후 재팬 정도고 나머지는 다 뭐죠? 구글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구글로 하니까 우리나라만 그래도 구글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떻습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창업 한계가 옛날에는 창업하면 뭐 생각합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팩스 있어야 되고 팩스 받을 여자가 필요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도 승차가 남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면요 무조건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 보증비가 들어가요. 그게 창업이었어요. 명확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한계 비용 제로. 그게 어떤 뜻이냐면 팩스를 M팩스 쓰고 그리고 전화는 전부 착신해가 핸드폰으로 받고 그리고 팩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M팩스를 쓰다 보니까 전부 온라인상으로 다 받아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프린트하면 되고 나머지 다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스팸 들어와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무실 필요. 그래서 이제 창업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로 비용 사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는요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을 다 출근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였어요? 직장을 출근하는 이유가 대면이잖아요.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얼굴을 봐야만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게 5G가 되고 해가지고 온오프가 속도가 같아졌다는 의미는 그냥 실시간으로 영상이 주고받아도 데이터에 렉이 안 걸리는 거죠. 딜레이가 안 걸리다 보니까 그냥 영상으로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공감이 되는 공감 능력까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AI가 되면 어떤 거냐면 지금은 사무실에 가야만이 전부 다 업무 처리가 됐어요. 뭐죠? 그 비밀번호부터 폰트인데 그런데 그걸 전부 AI가 이렇게 그 테크 타임을 분석을 해보면 12시간 중에 8시간이 어떤 의미냐 전부 다 의미 없는 반복적인 정신적 노동이에요. 엑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8시간은 전부 그 이체하고 그 기계가 해도 되는 걸 내가 이체를 하고 그런 어떤 컨펌하는 체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나머지 4시간이 뭐냐 정작 몸이 기한서 만드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AI가 8시간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시간이니까 출퇴근이 필요했습니까? 일단은 실시간으로 대면할 거를 VR, Virtual Reality, 가상 환경에서 그냥 하지. 거기다가 뭐 모든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블이 되니까 기계가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하드웨어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반복적으로 할 거를 AI가 해주니까 우리는 좀 더 창의적으로 되고 거리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도시화가 해체가 어느 순간에 훅 가요. 그러면 도시화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도시에 살아야만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직장이든 삶이든. 근데 어느 순간에요,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도시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코하우스, 패시브하우스가 되면 한번 땅에다가 집을 딱 지어놓으면 그 다음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지열을 이용해 온도 15도 기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나 아니면 폐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열을 해서 한 30도까지 올려주거나 냉각을 시켜줘요. 그러면 뭐죠? 나가는 에너지 처리 비용도 안 들고 그게 전부 다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그걸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죠? 생활비가 안 드니까 생활비가 1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면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직급이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400만 원 300에서 400만 원 벌려고 엄청 힘든 거지. 그죠? 대리에서 과장 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지. 그럴 니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 그냥 100만 원만 벌어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100만 원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도시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그 환경에서 그러면 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차 유지비 100만 원 세이브 되죠. 그러면 정말 400만 원 벌어야 겨우 유지가 된다면 그게 100만 원이 가능한 거예요. 고기만 사 먹어요. 고기하고 쌀만 사면 돼. 과일 과일은 자기 집에 나와 있으니까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의 회사에 그 아파트에 살 이유가 있습니까? 차 막 돌아다니는데 옆에 공기 안 좋은데 없어요. 지금은 그게 아주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훅 빠져나가면 사람이 빠지면 생기를 잃으니까 이제 한강이 보면 엄청 적막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빠져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던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 산 보고 살아야 돼. 괜히 말했다. 논문 제가 검증된 건 아닌데 그렇다 이게.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까지 제가 검증하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그래서 호수나 물을 보는 게 아니고 산을 봐라. 산을 보고 먼 이런 산 꼭대기에서 쫙 보는 그런 데를 찾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환경이라는 걸 좀 전제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 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바코드 심어가지고 막 통제당한다는데 그 바코드가 스마트폰이죠.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 4시간 거의 3시간 44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이 스마트폰의 한계가 뭐냐면 뭐가 한계냐? 뭐가 한계입니까?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냐면 작은 화면으로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 하면 되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모니터가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사무실로 출근해서 어떻게든 하는데 이 모두 이제 스마트폰이 폴더블이 되면서 이게 최대 한 15인치까지도 앞으로 가능하답니다. 한 번 접고 한 번 접고. 근데 그게 한 번 접고 한 번 접고 한 번 접고 하면 40인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사무실 가서 화면 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지금 키보드를 해야지 맛이잖아요. 따각따각 해야지. 리액트가 있어야지 글자가 쳐지는지 안 쳐지는데 지금 그게 제일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UI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내가 그냥 허공에다 치면은 이게 느낌이 없다 보니까 리액터가 없는데 그거를 VR을 써가지고 리액션을 만들어주면 이제 사무실 진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밑에다 깔아놓고 그냥 그 기술대가 하다 보니까 허공이 하다 보니까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AI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물 인지 그 비전으로 인식 기능이 생기면요. 그냥 내가 허공이 해도 얘가 의도를 알고 지가 알파벳 A, B, C, D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뭘 하나 써. 그러면 뇌파도 읽고 이것도 되면요. 유의 확률 땡땡땡. 그럼
논문 통계 분석론에서 이 확률 땡땡땡 확률 0점? 그러니까 거의 99.9%의 확률로 오타 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 환경이 되는.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인터페이스 기술. 그것만 되고 통신 속도는 벌써 그 환경이 됐고. 그리고 AI가 지금 아직은 조금 신뢰성이 부족해요. 반복성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이게 신뢰성이 널뛰기를 해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으면 이제 그게 안정화되는데 아직은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AI 하는 분들이 딜레마가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걸 현실에 놓으면요 완전히 그냥 비행기가 제주 항공 비행기가 내려가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못하는데 한 2년에서 5년 후에는 환경 비용 제로 사이에 속도가 5G에다가 출근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와 모둠이 되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게 되죠. 아니면 출근을 하더라도 러시아 빼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런 환경이 되면 생활비가 100만 원에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는 환경이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남 밑에 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식 제조 중심이다. 3D 프린터를 왜 큰 산업을 보냐면 3D 프린터는요 좀 이따 이야기 할 텐데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카카오톡의 의미는 뭔지 알죠? 손으로 하는 전화기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게 저는 말로 하면요 어바바바바 해요. 이상하게 말로 하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두섭지 하는데 글로 하면은 조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손톱으로 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요즘 운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노트북이나 이걸 켜고 했을 때 좀 장문의 글이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 그런 게 해결되면 정말로 이제는 AI가 그걸 어시스트 해주면 어시스트 해주고 허공이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안녕 하고 이렇게 적어도 지가 알아서 그냥 뭔가 이렇게 기술 비추고 그러지 않고요. 탁 제가 안녕 말하면서 안녕 이렇게 하면 지가 그냥 다 타이핑이 되고 사람이 사람 보고 이렇게 보면 그냥 조금 제스처만 봐도 쟤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된다.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다른 게 아니고 허공이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AI의 그 핵심 개발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이렇게 컨텐츠를 보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보느냐? 지금 그러니까 STP에서 우리가 그 고객 타겟층을 가만히 보니까 뭐죠? 일단은 이마트하고 롯데가 지금 고전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그 바코드를 점령을 못한 거죠. 결국은 사람의 바코드인 스마트폰을 빼고는 마케팅 전략이 무의미하다는 게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지금 보면 46%를 보고 사진을 42% 보고 그림을 사진 완동력이네. 그러니까 한번 보면 거의 반은 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고 일주일간 이용한 걸 보니까 동영상이 제일 많네요. 아니 텍스트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동영상 사진.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동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는 게 이 글로 했을 때 최신 정보가 안 올라와요. 근데 동영상 그냥 바로 올려버리죠. 글은 누군가의 타이핑을 하니까 이 필터링이 되니까 로우 데이터가 안 올라오니까 현실성이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게 별로 없는데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별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의 10대들은 유튜브 세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대를 공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유튜브 중심의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자주 보느냐? 10대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봅니까? 그럼 언제 봐요?
다 끝나고 핸드폰 돌려받고 그 시간대를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리얼한 STP에서 그 타깃층을 명확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그 포지셔닝에 따른 차원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차원을 가지고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세븐피를 어떻게 할까요? 그게 다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븐피를 그럼 어떤 식으로 전달할까? 짤방을 할 건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서는 그런 게 리얼한 거라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인데 외우기 너무 좋아요. 이때 한번 어디 여러분들도 강의를 가면 그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럼 178, 1780 여기 2는 3이 돼도 되고 4도 돼도 돼요. 말하기 나름이에요. 5, 뭐 6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78까지는 맞아야 돼. 1780년대에는 1차 산업혁명이다. 이때는 전기, 석탄, 전기에 의해서 스팀이 피스톤 운동을 해가지고 그게 기계적인 운동으로 바뀐 거죠. 저게 됨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근육, 동물의 근육을 대신해서 기계의 근육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24시간 돌릴 수 있고 어디든 세계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가 사실은 1차 산업혁명이다. 그때 뭐죠? 지금같이 AI가 나와가지고 우리 잘리는 거 아니냐? 변호사, 변리사 다 잘리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우리가 저 스팀 기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래가지고 뭐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육체적으로 자유로워지니까 정신적인 르네상스가 왔죠. 오히려 더 좋은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1782 이전에 1600년대에는 뭐가 왔냐면 커피 혁명이 왔어요. 커피 혁명. 뭐냐면 예전에는 1500년까지는 드링킹 문화였어요. 유럽에서는 커피가 보급이 안 돼. 콜럼버스가 그 뭐죠? 미 대륙을 발견하고 막 이러기 전에는 그 교육이 활발하기 전 15세기까지는 그때는 커피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습니까? 포도, 와이너리 문화. 그러니까 맨날 먹으니 사람들이 대낮에 몽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 문화가 발전했어요. 한마디 할게 하고 음악도 아닌 게 시도 아닌 게 하면 멋있어 하고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상태가 어때요?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감성적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기계 문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 16세기에 1592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16세기잖아요. 16세기 말인데 딱 16세기 초 그때는 뭐죠? 스페인이 세계를 누비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492년 정확하게 말하면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대를 발견하고 그때 이제 유럽에서 막 쏟아내면서 교육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조인트 벤처. 주식 그러니까 10분의 1씩 전부 해가지고 뭐죠? 교육 상선 만들어서 한 10대 보내면 한 몇 대 안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게 더 대박이 나가지고 n분의 1 나누는 거. 그게 1492 연도인데 거기에 이제 따라 배운 게 일본이에요. 1592 연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뭐냐 차를 또 유럽에 수입하고 또 유럽에서는 또 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차 문화가 나왔는데 그때 커피였어요. 그래서 그게 영국에서 이제 커피가 이제 하나의 그 주류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커피를 먹으니까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이제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92 년도부터 이제 1500년 중반 이때 이제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런 이제 한 100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1780년대 정도 되니까 이제 뭐죠? 저는 1차 산업혁명의 그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말이 너무 길어졌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거꾸로 8이 7로 가고 7이 8이 되고 8이 7이 되고 187 10년대 이게 2차 산업혁명이죠. 그죠? 그때는 뭐냐? 전기가 테슬라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견했는데 이 전기 덕분에 뭐가 생겼어요? 전기고로. 그러니까 온도를 예전에는 스타는요 온도를 올리는 게 몇 도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600도, 700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전기고로라는 게 1000도가 넘으니까 뭐가 가능해졌죠? 쇠에다가 탄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는 탄소강이 나오죠. 그게 철강이죠. 그게 1900년대 초반에 뭐죠? 금융위기란다. 무슨 위기예요?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때 뭘 지었습니까? 철강을 이용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린 거거든요. 그게 다 이 전기에 의한 뭐죠? 온도가 1000도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후보댐 이런 거 다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는 게 탄소가 들어간 거래가 이게 철이 연성이 경성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HB 이런 게 전부 다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간 저희 생일날 5월 16일 날 이때가 이제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그 엄마가 $3,000짜리 노트북이 아니고 그냥 일반 PC를 사주는 그 시대였어요. $3,000만 69년도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언제였냐? 정확하게 말하면 2010년도 정도 스마트폰 있죠. 그 애플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KT 한참 들어올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8년, 2009년 그때 미국에서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 이 스마트폰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게 빅데이터가 그때 나왔어요. 왜 거기 나왔냐? 볼게요. 이 스마트폰의 특성을 보면 옛날에 피처폰의 통신과 PC의 기능이 손안에 더 들어와서 OS가 여기서 MS 윈도우가 대세였다면 여기 뭐가 대세요? 애플에서 만든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개가 대세죠. 삼성은 바다라는 걸 만들어가 망했죠. 망했나? 타이젠.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선점을 해놓으니까 이 두 가지 OS 때문에 결국은 이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은 뭐죠? 그게 PC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불과 2000년 초에 저도 프루덴셜 다닐 때 256kb에 256의 메가바이트의 PDA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PDA가 이거 똑같은 기능을 했는데 그때는 일단은 5G나 LTE가 안 됐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통신이 안 됐어요. 두 번째는 메모리가 256메가니까 지금 사진 한 10장 찍으면 없죠. 최고 그래가지고 10장 찍으면 10장은 아니라도 1메가만 해도 한 200장 찍으면 없어요. 그 정도 용량을 가지고 뭔가 고객 서비스를 하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 20년 딱 10년 딱 지나자마자 통신 환경이 되다 보니 그때 애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환경 디자인, 기술 디자이너. 그러니까 똑같은 10년 전에는 PDA로 실패를 했을 수가 있는데 이게 10년 후에는 환경이 되니까 디자인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요 환경에서의 한
환경에서 이걸 집어넣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 키고 오퍼레이팅 키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는 누르고 그 다음에 메뉴 누르고 뭐 누르고 뭐 누르고 한 8단계를 해야지 뭔가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애플 아이폰은 딱 봤더니 설명서 하나도 없고 그냥 버튼 하나 딱 있고 직관적으로 딱 누르고 딱 누르고 몇 번 해보면 그냥 바로 그 단축키 역할을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 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UI와 UX, X가 Experien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 그게 그 애플 아이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오퍼레이팅이 이 기종에 종속적이지 않고 오퍼레이팅 자체가 하드웨어 종속적이 아니게 만든 게 애플 아이폰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종을 쓰든 지금 기종을 쓰든 OS는 그대로 합니다. 그 정도의 레벨로 하려면 얼마나 이 뭘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잘 만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애플 아이폰이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애플 아이폰 쓰든 지금 걸 쓰든 성능에는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갤럭시 시리즈는 보면 기종이 바뀌면 OS 바뀌고 그러니까 기종마다 OS가 다 버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지나면 또 속도를 확 떨어뜨려요. OS 그 버전업을 안 시켜가. 그럼 또 사기 만드는 거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그러면 이 갤럭시를 씁니다. 삼성 노트북에 제일 보안도 잘 됐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면 이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 뭐냐면 오퍼레이팅에다 앱이 뭐냐면 결국은 이 OS는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그 플랫폼이 뭐죠? 기차의 역이란 뜻과 같이 뭔가 한번 구축해놓은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래서 OS인데 iOS나 안드로이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콘텐츠로서 앱을 하나 개발을 해가 넣으면 얼마든지 그 기능이 이 플랫폼이 바뀌어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바뀌는 거죠. 거기다가 네트워크는 뭐죠? LTE 이런 그 한국 통신에 이런 데서 다 있는 거. 디바이스는 뭐죠? 스마트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PCND라고 해요. 이런 것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건 PDM으로 PDM 뭐라고 하죠? 갑자기 PDM PDF로 제가 세이브 이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의 핵심이고 이 안에 봤더니 이 OS의 앱 기능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각자 기능이 하드웨어 종속적이었는데 지금은 앱 종속적인 게 소프트웨어 종속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이런 기능들을 벌써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센서부터 하드웨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드웨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편하죠.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이미 되었는데 지금 창업을 하는데 계속 하드웨어에 꽂혀가지고 이런 걸 개발하려고 노력 중인 거예요. 이걸 하면 검증 만들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돈이 1, 2억가 되겠습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그냥 몇 백에 다 만들잖아요. 자기 노력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작 툴이 워낙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사회는 어떠냐면 이 플랫폼과 콘텐츠가 결국은 스마트폰이라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빅데이터가 생긴 이유가요. 우리는 음식점 가면은 기도하고 먹습니까? 아니면은 사진 찍고 인스타에 자랑질하고 먹습니까? 잘 먹어요. 그거예요. 태국이 자랑질하고 먹죠. 어느 사람은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들이 뭐냐면
요즘은 또 그냥 단순히 하니까 실시간 중계를 많이 합니까? 그 중계하는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의미 없는 데이터도 무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다 감시하고 체크해서 편집하기에는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의미 없는 데이터부터 막 5개 있는데 그걸 우리는 데이터가 비전 기반의 동영상 데이터를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소울이 엄청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맞장으로 한 게 사진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뭐 동영상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센싱된 스마트폰에서 그걸 찍을 당시에 센싱된 진동, 위도, 고도, 온도, 습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거를 인지는 못하지만 그 데이터 소스 안에는 그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도 희한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상 하나 찍었을 뿐인데 그 안에는요 어느 위치, 어느 지역에 누가 태그를 누가 했으면 그 태그한 사람, 거기다가 스마트폰 기종, 온습도, 고도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에요 뭐까지 들어가냐 기압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자이로 센서는 자세 잡아주는 자세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기울어져 있다 이거를 스마트폰인 자이로 센서를 해가지고 팽이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잖아요. 팽이를 이렇게 돌리면은 어때요? 그 중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게 반도체 칩으로 구현해 놓은 게 자이로 센서. 그런 게 조그맣게 다르고. GPS는 뭐예요? 위치. 미국의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쏘아주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어디 있다는 걸 알아주는 게 GPS. 그 다음에 고도 센서, 해발 몇 미터,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oT라는 게 I가 뭐죠? OT. 이게 인터넷, INTER 플러스 네트워크 할 때는 이게 그냥 HTTP 인터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네트워킹이 된다 이 뜻이고요. 이게 O예요. 스윙이 뭐냐면 스윙이 INGS예요. 이게 뭐냐면 센서란 뜻이에요. 센서 간의 서로 간의 네트워킹. 전문가들이 딱 봤을 때 이거를 대문자 O 쓰면요 그 사람은 촌스럽다고 해요. 전문가 아니에요. 항상 쓸 때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터넷 오브 띵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지금 이 데이터가 뭐죠? 센서 데이터가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비전 지금 찍고 있지만 비전 센서, 음성 인식 센서 이런 센서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막 큰 데이터, 그러니까 빅 데이터라고 하고 이거를 데이터를 정리한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 그 마이닝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뭔가 핵심 확률적으로 확률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가 고양이 눈하면 고양이들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가 이런 얼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정규 분포 여러 가지 정규 분포가 있는데 그걸 지 변환을 통해서 0, 1, 2, 3으로 해가지고 시그마 편차로 해가지고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 만들죠. 똑같아요. 고양이가 어떤 면 이따만한 고양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스케일링을 해서 스케일을 같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엎어요. 그러면 고양이 눈 하면 고양이 눈의 확률이 나오겠죠. 유화라 생각하면 돼요. 유화 보면 고양이 눈 이렇게 하면 진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그 부분이 고양이 표준 눈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AI가 프린시플을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어서 제가 딱 보고 저 고양이 눈이네. 유의 확률 85, 유의 확률 0.05 그거거든요. 통계 분석적인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지가 통계 확률을 막 돌려가지고 지가 어떤 리그레션
인과관계 분석을 해가지고 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게 AI입니다. 안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에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켜서 단위가 없게 해서 스케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서 그걸 비교 분석하게끔 해서 거기서 지가 프린시플을 찾아내는 인과관계 X는 Y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식으로 그게 이겁니다. 그거를 영상 처리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자 아까 말했듯이 디바이스가 스마트폰 사람 간의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사람들 간에 이런 데이터가 적용이 된 게 버추얼 오피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과 사물 간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옷 입은 옷에 센서가 다 붙어가지고 하고 사물 간에 하는 게 이게 이제 요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바이오 쪽이다. 바이오 헬스케어. 근데 미래는 뭐죠? 기계들끼리 저끼리 이제 통신해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AI끼리 저끼리 뭐 알 수 없는 단어로 막 하면서 그 터미네이터 나오는 거지. 우리가 없으실까요? 이래 되는 거예요. 얘들이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 이 관계가 뭐냐면 내가 로봇 개발자인데 내가 로봇을 만들었어. 프로그래밍을 했어. 그래서 너는 요 트래킹으로 이렇게만 다녀라. 그 밖으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영역으로 가면 그 사람은 너에 대한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 회로가 타버린다. 무리하게. 모르는 어린애한테 손에 가면 작살나잖아요. 똑같은 거. 왜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쁘게 생각해서 뭐죠? 십계명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자의식이 생겨서 그죠? 지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프로그래밍 된 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지다가 갑자기 지가 있잖아요. 나 개발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 자의식이 생겨서는 어떻게 해요? 지가 타겟을 안 당하고 그때부터는 꼼수를 쓰는 거죠. 이게 자의식이에요.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단계가 가면 이제 인간으로부터 뭔가 자기네들이 컨트롤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버그가 되고 그게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터미네이터의 핵심이죠. 재밌죠? 영화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스마트 공장에 적용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제품 서비스 뭐 이런 건데 진정한 공장 자동화에서 그 인더스트리 4.0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AI를 적용한 공장 자동화는 뭐냐면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장인들 보면 소리하고 이 보는 시각 정보를 가지고 딱 이따 소리만 딱 듣고 저기 이게 좀 소리 덜컹거리고 눈으로 보니까 약간 들덜거리네. 좀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듣고 그냥 좀 이렇게 딱 하면 알아보잖아요. 어디가 문제가. 그게 AI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공장에 센서를 달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구형 스마트폰 하나 딱 기계들 이렇게 방직 공장 같은 쫙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을 비전인데 레졸루션 좀 확보된 거 딱 갖다 놓고 앱 방직 공장 감시용 앱을 하나 딱 다운로드 이렇게 딱 해놓으면 24시간 동안 그 소리의 그 이상함 그런 거 가지고 그 거리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얘가 비전으로 24시간 감시하다가 찾아내요. 근데 스마트폰이 24시간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은 열이 나서 한 30분 틀어놓으면 안 되니까 전용 이제 비전장. 근데 그것도 이제 개발이 이제 좀 버전이 되면 그 스마트폰 하나가 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요 어느 정도 이게 최첨단이냐면 일반 PC보다 훨 이게 작은 데 비해서는 굉장히 사양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를 살 때 내리평 내비게이션이 유리하겠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리평은요 5년에서 10년 지나면요 버전을 안 시키면 완전 구닥다리 돼가 다 뜯어내야 돼요. 그냥 내 스마트폰 거기다 딱 장착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 자동차에서는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내리평으로 내가 하는데 제가 보면 그 벤츠나 BMW 보면 막 이렇게 유리를 쫙 대가 뭐 이렇게 뭐 화려하죠. 그거 몇 년 갈 것 같아요? 혁신성 몇 년 갈 것 같아요? 한 2, 3년 지나면 그냥 구닥다리 돼가지고 꼴보기도 싫을걸요? 그죠? 그러세요. 그래서 옛날 뭐 벤츠, BMW 다 구식이잖아요. 그거 뭐 이제 길도 안 맞고 그 버전은 달라고 몇십만 달라고 안 하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 스마트폰 그 위에다 덮어놓고 다니. 그게 이제 미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3차에다가 이 차원이 4차 산업혁명 AI가 딱 나옴을 해가지고 쓸모없던 영역이 갑자기 쓸모없던 영역이 밸류가 생겼어요. 그 분야가 어디냐면 옛날에는 그냥 청소기 정도만 겨우 로봇으로 어떻게 시장이 생겼는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별로 어떻게 보면 고도화가 안 되고 정체돼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더 뭘 달려고 하면 돈이 엄청 비싸진데 비전 스마트폰만은 딱 갖다 놓으면 얘가 갑자기 똑똑해져가지고 밸류가 생기는 그 영역이 뭐냐 펫 시장 보면 강아지나 이런 애들은 분리불안이고 애가 맨날 우리가 강아지 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울증 올까봐 그죠? 그러니까 우울증 올 거를 그냥 이 놀아주는 밥 주고 놀아주는 간에 밥 주는 기능하고 가져가지고 해놓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스마트폰으로 얘 잘 있는 거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지금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혹시 템퍼 로봇이라고 들어봤어요? 로봇 템퍼라고 이게 앞으로 스마트폰을 가정에서 대체할 겁니다. 소프트뱅크에서 발매했는데 얼마가 돼요 가격? 200만 원. 今日はいい日でしたか？うるさい。ほっといて。わかりました。いないいない。わあ。笑顔になりましたね。ありがとう、ペッパ。あ、マサトさんからペパミですよ。今日はごめんなさい。僕が悪かったです。ちゃった。よかったのに泣くんですか？こんなところはよくわからないですね。 저게 현실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인간형 로봇이 판매를 시작했는데 단 1분 만에 전부 판매됐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이라고 하는데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そう社長今とってもいい笑顔をしてましたね。ああ、そうか。社長の笑顔を見てたら孫社長心から笑っていますか？目が笑ってませんよ。 笑ってない。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인식해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 페퍼. 지난해 일본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인데 판매 1분 만에 1000대가 모두 팔렸습니다. 19만 8천엔, 우리 돈 177만 원이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가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愛を持ったロボットを作りたい。感情を持った心を持ったロボットを作りたいというのが我々のビジョンであります。 이런 인간형 로봇은 특히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로봇은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말벗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사회의 존재는 감정도 유대인 고리 증피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들을 그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어떤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6%. 거기에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일본에서 인간형 로봇이 판매를 이 로봇이 왜 의미가 있냐면 AI가 됐기 때문에 저 로봇이 밸류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실 이 로봇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 생리를 좀 잘 아는데 저 정도 수준의 저기 모터가 28개가 들어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다 되고 목 되고 이런 관절 다 되고 그래서 저 로봇을 사실 그 손정희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만든데 원가보다 더 비싸게 지금 원가가 더 비싸고요 판매가가 더 낮은 상황이에요. 저걸 어디서 만드냐면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에서 제조하고 있어요. 폭스콘에서 전자 제조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고 인건비를 엄청 싸게 착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게 만들어지는 건데 저거를 만들어 놓고도 밸류가 없으면 안 되죠. 왜?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선으로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클라우드 기반의 AI의 통신이 실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뭘 하면 스마트폰의 DB 기반이 아니고 어딘가에 적시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이 아니고 유선 수준의 데이터 실시간 되니까 이 스마트폰이 전부 다 뭐죠? 초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초연결 사회에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하나의 빅데이터의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 데이터가 누군가가 또 뭐죠? 스캐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누군가의 또 그 정보 AI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이라는 뜻인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스마트폰에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켰을 때 서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한 게 실시간으로 병렬로 컴퓨팅화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무지 빠른 거예요. n분의 1로 속도가 팍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 페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팔다리 붙은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클라우드 환경에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니까 저 가격에 밸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손정희 회장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손정희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의 길목을 지킨다가 자기의 그 사업 철학이에요. 지식이 권력이다. 그래서 통신사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의 넘버원이죠. 그리고 이 분이 뭘 했죠? 알리바바 투자하고 한국의 쿠팡 투자하고 쿠팡은 왜 투자했을까요? 그냥 물류회사입니까? 아니면 AI
회사입니다. AI 회사예요. 왜? 그 사람들의 그 주소, 하물며 아파트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뭘 쓰는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뭔지, 그 사람이 쓰는 휴지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정규 분포되어 있어. 그죠? 어제 그 했듯이 그 어떤 숫자만 알면은 정규 분포에 대입을 하면 그 패턴이 나오고 그런 패턴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그 부류는 그렇게 쓰는. 그 정규 분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다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룡기업들은 전부 다 정보의 길목에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걸 그냥 떨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보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거고 그게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OS, iOS와 안드로이드를 지키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돈을 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페북 이런 데가 전부 다 전략 회사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페퍼가 결국은 움직이는 스마트폰이고 여기에 앱만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학습 교사도 되고요. 강아지와 놀아주는 사람을 대신 그리고 방법도 돼요.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니까 모션이 필요한 데는 저게 사실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한계를 극복한 움직이는 스마트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거를 원래 일본에서 재작년에 동경에 해가지고 했는데 일본 전역에 먼저 해가지고 기술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에 진출한다고 한 게 2019년도 올해 했어요. 근데 11월 달이니까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정희가 지금 보니까 조금 투자자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뚝심 있게 해왔는데 예전에도 뚝심 있게 해와가지고 금융위기 때 그때 막 공격받다가 또 한 번 해가지고 지금 더 잘 되고 이분이 뭔가 해안이 있다면 또 이분이 이제 하면 그 다음에 또 확 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페퍼가 앞으로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면 아마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 집에 그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너희 집에 페퍼 한 마리 있니?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페퍼 있니? 했을 때 없으면 이제 그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 키우는 집은 저기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그 실행하면 가정교사예요. 정확하게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미리 해가 선점을 하면 조금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기존 하드웨어에 이 AI가 딱 접목이 되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능만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바퀴만 달고요. 그럼 얘도 어떻게 귀여운 반응형 로봇이 되니까 굉장히 사업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밸류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블로그였어요. 이 블로그가 어떤 의미였냐면 자 여러분들 보면 블로그를 뭘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카페에 또 퍼날라요. 그리고 카페에 유료 회원은 무료 회원이 한 90%고 유료 회원화 시켜가지고 카페에서도 공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블로그는 회원들이 관리가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죠. 여기로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좀 더 고급 정보를 회원 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빼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때요? 우리 조금 더 친해질까 해서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하고 카톡 개설해서 이제 친구 맺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서로가 이런 어떤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 하니까 전화번호를 여기서는 오프라인에서 하면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로가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아? 하고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럼 야, 그러지 말고 한번 다나와 한번 들어가 봐. 다나와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쿠팡으로 바뀐 거죠.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몰 들어가서 검색해봐. 그럼 여기서 네이버 쇼핑몰이 옥션도 이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여기 전부 네이버 쇼핑몰이나 요즘 쿠팡보다도 네이버 쇼핑몰이 더 정보가 다양하죠. 쿠팡은 정해진 것만 MD가 올린 것만 하는데 이 네이버 쇼핑몰이에요. 여기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괜찮네? 그럼 그 개별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회사 홈페이지도 한번 검색해보고 그리고 뭐죠? 블로그의 평도 한번 다시 보고 왜냐하면 그 광고는 안 보잖아요. 그 회사의 광고는 별로 안 보고 네이버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이제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그냥 네이버에 블로그 검색해봤더니 막 적나라하게 막 올려놓은 거 아줌마들 죄송합니다 아줌마라니까 적당한 표현이 없을까? 하여튼 뭐 이런 그 사용 후기를 보면은 적나라하니까 그걸 보고 신뢰가 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블로그는 10년 전 트렌드고요. 이게 이제 유튜브로 다 바뀌었어요. 왜? 블로그는 한번 가공이 되는데 유튜브는 대놓고 그냥 쌍욕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리얼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그리고 이제 구매 결정에가 만족도 높은 사람도 있고 안 높은 사람도 있고 구매 결정에가 만족도 높은 그다음 뭐죠? 또 이제 자랑질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근질근질해 또 카페부터가 사돈 8천 다 하고 막 트위터 날리고 페북 날리고 막 또 여기 리플 달고 이게 막 이렇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특징을 보면 검색이 되는 거는 이쪽이에요. 이걸 개방이라고 하고 검색이 안 되는 거는 이쪽이에요. 그 대신 정보가 폐쇄적으로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 차원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한 정보를 공유는 하는데 폐쇄적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소통 면에서 보면 이쪽은 그냥 소통은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정보를 그냥 보내기만 하고 홈페이지 같은 거. 그런데 이쪽은 뭐죠?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고 요 축에 놓고 이렇게 쫙 보니까 어때요? 제일 중간이 멀티 펑션이 되는 거죠. 검색도 되면서 정보도 되고 그런. 그래서 이게 블로그와 유튜브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블로그 랜딩 사이트하고 유튜브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마케팅에서 핵심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정보의 길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야 되냐? 최소한 하는 흉내라도 내봐야 돼요. 그 감각을 가져야지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그게 그 다음 차선이 되지. 이걸 모르고 내가 마케팅 전략 세운다면 사상누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면 여기서 만든 걸 링크해가 페북으로도 날리고 네이버 쇼핑몰 네이버에도 올리고 여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것부터.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대각선으로. 여기서 카톡에 카카오 스토리. 근데 요즘 오픈톡인가? 오픈 카카오톡 생겼다면서요. 얘들이 이제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 영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색이 되는 카카오 톡방을 만든 거예요. 전화번호 굳이 안 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보통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온라인 생태계를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뭐냐면 고객의 그 고객이 뭐냐면 고객은 데이터베이스예요. DB가 많을수록 고객을 발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신뢰는 어디서 생기냐면 온라인에서 보니까 조회수 곱하기 댓글이에요. 그 다음에 브랜드는 어떻게 생겨요? 키워드.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있고 조회수와 댓글과 그 다음에 키워드 요게 명확해야지 앞으로는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획득하는 게 결국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그럼 마케팅을 한다는 건 뭐죠? 고객이 누군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고 어떻게 하겠다도 좋은데 핵심적인 내용은 고객 DB를 확보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조회수와 댓글이 많이 이 사람 타겟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아까 브랜드 포지셔닝 이 키워드라는 건 브랜드 포지셔닝이거든요. 아까 요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잡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SNS상에서 키워드로도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 마케팅 전략에서 키워드가 이게 브랜드 포지셔닝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죠? 이걸 어떻게든 광고, 홍보, 체험 마케팅 아니면은 혜택을 줘서 조회수가 많이 일어나고 좋은 댓글이 조금이라도 달려야지 그걸 보고 더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걸 직접 만들었는데 자, PC 기반의 웹 1.0 시대에는 1970년, 80년 우리 산업화 될 때는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제조해가 유통, 소매 이게 밸류체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SCM,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Satisfaction, 뭐 매니지먼트, 이 SCM이나 이런 용어들이 PDM, 뭐 이런 것들이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 웹 1.0 기반의 PC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밸류체인이었다면 이게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 모바일 웹 2.0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이야기할 때는 컨텐츠 아까 뭐죠? PCND 근데 이 터미널이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PCND 요게 사실은 지금의 비즈니스 밸류체인인데 그러니까 플랫폼을 선점을 하고 그리고 이 대기업이 네트워크를 선점하고 디바이스도 대기업이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컨텐츠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하드웨어를 보니까 3D 프린터나 가상현실이 지금 핫 이슈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 컨텐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ICT와 웹 3.0 컨셉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건 전부 포화 상태가 됩니다. 뭐냐면 스마트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혁신 기능이 더 나올 것 같아.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내 손 안의 PC가 제일 혁신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옵션 경쟁이에요. 이거는 이제 돈 못 벌어요. 삼성이 그래서 위기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제 스마트 갤럭시 10 나와서 그러니까 11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접는 거, 그럼 이제 두 번 접는 거, 한 세 번까지 하면 갤럭시 한 12까지 나오겠지. 중국이 더 잘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도대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삼성의 4개의 핵심 사업 중에 2개가 바이오 있죠. 망하고 있죠. 삼바 추다가 지금 분식회계로 망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핵심 뭐가 나옵니까? 전부 카피 된 약 그런 거 막 하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도 지금 휘청휘청해요. 왜? 지금 반도체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 스마트폰 갈 때까지 갔어요. 기술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좋은지 모르는데 이게 성숙기 지금 최정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지금 그 많은 게 지금 4개 사업부 중에 2개에서 겨우 나는데 지금 이게 건물이라는 게 문제예요. 뭔가 판을 갈아엎을 수 있는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면 공룡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룡이 갑자기 풀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덩치가 있어도 오히려
바퀴벌레는 어때요? 살아남잖아요. 혼자만 책임지면 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컨텐츠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활개를 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뭐죠? 삼성이 못하는 바퀴벌레가 돼서 내가 그 독특한 컨텐츠 지식 제조업에 포지셔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 핀란드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노키아가 망하니까 각자 그냥 동영상 만들고 이런 그냥 진짜 실체는 없는 것 같은데 실체가 있는 그 페이턴트, IP 창업, 인텔리전트 페이턴트 이런 쪽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각광받고 저 푸른 초원에 100만 원의 생활비를 가지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뭐죠? 그리고 스마트카 앞에 스마트 붙었던 거는 전부 스마트폰이 다 들어가면 스마트카야. 인텔리전트 들어가면 그러면 스마트팜에다가 스마트카에다가 스마트홈에다가 기사는 AI가 해주고 눈만 감으면은 거기에 데려다 주니까 도시에서 아무리 멀어도 눈만 그냥 도어 투 도어 생활인 거예요. 집 안에서 딱 타고 그냥 위치만 딱이면 운전 안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여의도 한복판에 와 있고 교통 체증이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상화면 띄워놓고 그냥 서로 정말 타치만 안 된다 뿐이지 그냥 막 진짜 막 간에서 진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몰입감만 주는 VR 딱 끼고 그냥 야 막 옆에서 바로 옆에서 야 이거 봐 하고 가상의 펜 딱 들고 야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VR 끼고 야 이거 이렇잖아. 맞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출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입니다. 스마트카가 생기면요 호텔이 망해요. 스마트카가. 그리고 삼성이 스마트카를 만들 겁니다. 진입장벽이 몇 년? 0.6년 6개월 0.5년 6개월 만에 삼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카가 세 가지 진입장벽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정성을 담보하는 프레임 설계 능력.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토파일럿.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엔진이었는데 엔진이 날아가 버렸어요. 기계적인 엔진은 BMW 벤저가 꽉 잡고 있었는데 BMW는 U-보트에서 디젤 엔진을 만들었는데 잠수함에 소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디젤이 힘이 좋으니까 압축 착화 방식의 디젤 엔진을 잠수함에 넣다 보니까 경유를 썼는데 소음이 없게 만들어. 그 기술이 자동차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벤저 S의 초창기 모델은 가솔린이 아닙니다. 디젤 엔진의 S500 엔진 S. 그러니까 디젤인데 디젤 같지 않은 어떤 정숙성과 연비와 그러니까 이제 벤츠는 대형차가 강해요. 럭셔리해요. 그런데 BMW는 어떤 거냐? BMW는 항공기를 만들든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회사예요. 어때요? 가볍고 연비 좋고 그러니까 그게 뭐로 전쟁 때 뭐로 또 했어요? 그 독일 보병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옆에 뭐 하나 이렇게 사람 앉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BMW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토바이를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니까 연비 좋고 빠르고 그러니까 그게 뭐죠? 3 시리즈가 BMW는 핵심 특기예요. 그런데 BMW는 3 시리즈가 옵션을 많이 넣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같이 차를 아는 사람은 대형차는 S500 그런데 BMW 7 시리즈 사겠어요? S500을 사겠어요? S500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그 핵심 그 뭐죠? 역량이랄까? 히스토리를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혼다는 어때요?
혼다는 오토바이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소형차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혼다가 미국의 독일의 BMW하고 비슷한 성격이고, 그죠? 그러면 사륜구동 자동차 올휠 드라이브 쪽은 어디죠? 아우디는 처음부터 네 바퀴 굴림 방식의 복잡한 형태의 미케닉을 특징으로 해요. 그래서 아우디는 뭐냐면 별이 동그랗게 4개가 있죠. 이게 뭔지 알아요? 지역의 테크닉 기업 4개가 모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기술 기업들이 모이니까 아우디가요 모든 기능이 다 첨단이에요. 그런데 고장도 제일 많이 나. 그게 일본 기업은 누군지 알아요? 수바루. 그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일하고 좀 그런 거 독일하고 비슷하게 많아요. 그리고 뭐 혼다, 그 다음에 수바루, 그 다음 미쯔비시는 독일의 미쯔비시 있고 또 뭐 있죠? 렉서스 만드는 토요타가 국민차잖아요, 지금. 그게 그 독일의 뭡니까? 비틀 만든 폭스바겐. 거기하고 또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나 그 경제성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렉서스나 이쪽은 고급차로 갔지만 독일 차의 그 아까 그 이제 폭스바겐이 일본에서는 아까 금방 말해 토요타하고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고 웬만하면.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재밌죠? 막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그죠? 제가 원래 기계공학에 자동차 엔진 전공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남양주에 지금 연구소장 뭐 센터장 하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컨텐츠가 핵심이고, 한계 비용 제로 사이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앞으로 이게 로봇으로 가고, 근데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 그걸로 뭔가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모든 게 하드웨어 종속이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종속으로 가니까 내 머리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걸 미리 중간에 DB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의성, 1인 기업, 스마트워커, 프로슈머가 뭔지 아시죠? 프로덕트 플러스 컨슈머.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돈이 안 돼요, 지금. 기계를 만들면 돈도 안 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되면, 내가 만든 컨텐츠는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되면 누가 쓰는지를 다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되니까 돈을 다 받는 구조가 돼요. 가상화폐하고 연결. 우리나라 안타까운 게 이 가상화폐를 그런 걸 계속 사행성으로 생각하는데, 이 가스라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 그 그냥 기름을 가스 스테이션이라 하잖아요. 그 가스에 뭐냐면 촉진, 가스를 넣어야지 차가 움직이듯이 서버가 있고요.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나? 서버가 있고, 이 서버를 이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들 스마트폰 생각하면 돼요. 이런 서버들이 있고,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에 계약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것들을 여기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그러면 전체 그 계약들이 내 개인의 서버에 다 블록같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요것만 바꾸면은 됐는데, 전체 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가 여기 있는 사람도 이 전체 계약을 전부 자기 서버에 다 저장을 해주니까 어때요? 해킹이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반 이상이, 그러니까 51%가 계약이 맞고 나머지가 가짜라 하더라도 51%면은 이 계약은 진짜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킹한 사람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데를 다 바꿔온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블록체인의 핵심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전기를 어디서 조달해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블록체인으로 주고받은 그 남는 가스가 있죠. 그것들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전부 다 나눠 받는 거예요. 그걸로 뭐죠? 기름비 하듯이 전기비를 하라는 뜻인데, 가스를 없애버리고 그냥 블록체인을 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사회봉사자인가요? 그런 생리를 모르니까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아니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할 수 있나요? 막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때 정재성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 보고 내가 보고 답답해요. 내가 나가야 되겠다. 당신은 금덩어리 들고 가가지고 쇼핑몰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음식 사 먹냐? 이게 핵심이거든. 코인도 종류가 있어요.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요, 금이에요. 금을 가지고 우리가 라면 사 먹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결제 코인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바보 둘이 나와가지고 한쪽에서는 됩니까? 한쪽에서는 또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 정책 이권자들이 다른 이야기야지. 그래서 이게 컨텐츠가 사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스마트. 그래서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프로덕트 컨슈머가 돼서 3D 프린터의 앞으로의 그 유망한 거는 설계 디자이너, 기계공학 나와가지고 남 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설계 작가가 돼가지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이런 신발도 디자인하고 올리고, 그럼 그걸 3D 프린터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뭐 1,000원씩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드는데, 페덱스가요 3D 프린트 이 분야에서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해요.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50% 이상은 비행기를 왔다 갔다 안 하고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해. 거기서 만들어도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보잉이 아니고 에어버스 380 있죠. 에어버스 380이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게 3D 프린터 때문에 그래요. 한 방에 비행기를 날개를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리벳이 필요가 없고 균열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배관 있죠. 옛날엔 그 배관을 전부 다 용접을 했어요. 용접하는 3D 프린트, 스틸 프린팅이 있어요. 스트라다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3년 전에 3D 프린터, 그러니까 철로 스틸로 3D 적층을 하는데 그 레이저로 녹여가면서 적층하는데 그 특허가 풀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3D 프린터가 활성화된 부분도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라티스가 넘버1이었는데 에어버스 380에 그 배관이 한 300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3D 프린터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커지고 가벼워지고 경쟁력이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733인가 뭐 비행기 있죠. 문제가 왜 생겼을 것 같아요? 다 그런 어떤 오히려 너무 안주해 있는 거지. 유럽에서는 보잉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혁신적으로 갔는데 거기 먹힌 거고, 미국은 어떻게? 오히려 더 이제 안주하다 보니까 우리 비행기는 전부 747, 400으로 시작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을 뺏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균열이 막 생기고 리벳으로 지금도 막 조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보면은 SNS 상으로 보면 앞으로는 그게 SNS 상에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가 핵심들, 이거 전부 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안에서의 스마트 워킹을 해야 되고 프린팅 안에서의 프로슈머가 되어야만 앞으로 미래의 직업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도시화가 되므로 주거비용 상승, 왜? 도시의 중심에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거비용이 상승하니까 어때요? 역설적이게도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죠. 집값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외곽에 있다 보니까 또 나발이 세워야 되니까 또
뭐 벤츠나 BMW 뭐 월세라도 타고 다녀야 되죠. 한 200씩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막 하고 또 그죠? 늦게까지 또 그 부장 직함 유지하려다 보니까 또 그죠? 뭔가 더 많은 일을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증가가 되고 막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환경이 되면 이렇게 싹 없어지고 도시화가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때요? 삶의 질이 좋아지고 AI가 3분의 2를 다 처리하고 3-4시간만 창의적인 일을 하면 먹고 사는데 그 창의적인 게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 중심의 SNS 상에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는요 이게 스트라타디스의 1억 7천짜리인데 이런 거가 100만 원 이하로 해서 메이크봇을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얘가 요구하고 성능을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80%예요. 품질이 100만 원짜리가. 그럼 이거 안 쓰고 이거요 한 100대 갖다 놓고 돌리면 공장 되겠죠. 플렉시블 공장이.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디자인, 프로토타입, 검령, 생산, 재고, 판매 이게 뭐죠? 웹 1.0 상황에서 이랬는데 이게 그냥 내가 설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내니까 어때요? 2스텝으로 줄어드니까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룡이 이제 바퀴벌레. 여러분은 이제 바퀴벌레, 공룡이 S그룹사 이런 데가 다. 그래서 지금은 핵심이 뭐냐? 마켓 3.0에 웹 3.0에 한계 비용 제로 사이고 SNS 마케팅이 답이고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 답이고 지금은 페북에 들어가면요 5,000명 되고 이런 데 들어가 그 친구들만 공략해도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팁을 말하면 페북 들어가 내가 레벨 높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근데 내 성향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 안에 친구 5,000명이잖아요. 친구 신청 다 하면 내가 그 사람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서비스 로봇, IoT, 빅데이터, 패시브 하우스 증기장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죠? 마케팅 전략에서는 이 가치를 제안하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마케팅의 효과는 경제 수익성, 시장 크기 이런 걸 기술을 해줘야 되고 효율은 경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밸류는 이런 가치를 해서 내가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 좀 오늘은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왑 분석으로 이게 다 스왑이죠. 결국은 스왑 분석으로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쪽이 코스트가 낮은 거고 이게 높은 거고 이게 이펙트가 높은 거고 이펙트가 낮은데 OS 전략은 뭐냐면 시장 침투 전략, 제품 개발 전략, 시장 개발 전략, 다각화 전략 이런 게 있어요. 기존 시장의 기존 제품으로 들어가면 시장 침투 전략이 뭐죠? 프라이스에서 그때 저가격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한 데가 어디예요? 도요타가 처음에 1980년대에는 저가로 갔다가 점점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렉서스 만들어서 1990년대에 렉서스 타고 다니면서 우와 했잖아요. IS 250 이런 거. 그게 뭐냐면 도요타도 처음에는 저가로 갔어요. 현대가 그걸 똑같이 구사해서 제네시스 만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고 그래서 기존 시장의 신규 제품으로 가는 게 혁신 제품 개발이고 신규 시장에 기존 제품으로 시장 개발이죠.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뭐 아프리카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신규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뭐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하면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네.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합해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뭐죠? 설거지 할 때 쓰는 퐁퐁으로 쓰다가 그게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의 거를 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몸에 유해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화장실로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가서 모든 거를 옛날에는 뭐죠? 표백제 쓰니까 막 손 갈라지고 몸이 안 좋은데 그걸 하면 더 성능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인 원이 구연산과 베이킹소다 합한 어떤 그게 가루 형태인데 그걸 액상으로 만드는 게 기술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집에 있는 모든 클리닝 하는 데 다 쓰는데 몸엔 좋은 거예요. 간혹가다 먹어보기도 하고 설탕 그 뭐 이거 할 때 제일 잘 되는 건 뭐냐면 기존 제품을 가지고 신규 시장 개발하는 거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에 대해서 내가 없는 거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내가 당장 없어요. 그럼 뭐죠? SNS 상에서 지식 제조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월급은 못 주는데 내가 회사 설립해가 지분으로 줄게. 우리 한 1년만 호박식 가자.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내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항상해서 뭐 해보자. 그게 이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없는데 내가 뭘 잘해. 그럼 뭐냐면 막 시장은 없는데 이것저것 한번 라인을 확장도 하고 깊이도 만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막 제품을 이름만 좀 달라가 앞에 페이스리프트만 좀 하고 해가지고 기아하고 현대하고 뭐 똑같은 건데 다르게 만들잖아요. K5가 현대에서는 소나타 이런 식으로 뭐 셀2가 여기서는 뭐 해가지고 하여튼 똑같아요. 그냥 범프하고 좀 다를 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해서 시장을 막 그러니까 없는데 시장은 없는데 이삭죽기 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모닝 사러 갔다가 나중에 모닝 사러 갔다가 뭐 K9 사고 뭐 이러잖아요. 조금씩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눈높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으면 뭐죠? 철수해야죠. 예. 그래서 뭐 마케팅 전략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관점에서 가치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인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기술을 해주는 게 마케팅 전략의 또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자 오늘 무지 이야기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인블럭이 있는데 이것도 마케팅 전략에서 보면 여기가 고객이 어디냐면 이게 화이 영역이고 이쪽이 펀 영역이고 밸류 프로포지션 펀 영역이고 이게 하우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이제 베니핏이고 이 코스트. 그래서 이 나인블럭이 결국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뭐죠? 여기서 포피인데 포피 릴레이션 커스터머 릴레이션은 프로모션이 되고 요거는 채널이 되고 그죠? 이건 플레이스죠. 플레이스고 이건 프로모션이고 여기는 프로덕트 프라이스야. 가성비.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서 처음에 해야 될 게 화이 영역에서의 마켓과 폰 영역에서의 포피 영역에서의 프로덕트 간의 피팅을 해주는 거 맞춰주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마케팅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학 분석을 먼저 이렇게 하나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마케팅 전략이 모든 게 일단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와, 제가 어제 엄청 해놨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뭐 다음 주에는 제조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조 솔루션 이런 게 있고 단계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제조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구현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비즈니스 모델 꼭 제조가 아니라도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 그 솔루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과제로 중간 과제로 본인들 그 소개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시간 될 때마다 한 두세 분씩 적석해서 준비되는 대로 그냥 와서 이렇게 해서 희망 구성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